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대한 좀 상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책의 교재에 있는 그 챕터 부분을 몇 개 볼 거예요. 요게 책 이름인데, 요게 책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원래 컴퓨터 구조 책이에요. 컴퓨터 구조 책인데, 컴퓨터 구조에 뒤에 가면 이제 컴퓨터 구조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컴퓨터에 대한 일반 내용, 그 다음에 명령어 집합,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1하고 챕터 2 부분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부분하고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이 교재의 그 내용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컴퓨터 구조의 파이프라인이나 캐시 이런 부분은 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고, 리스크 5에 대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챕터 1과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할 챕터 2까지 요 1과 2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기본 지식, 우리가 뭘 하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소개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컴퓨터라는 거. 자, 컴퓨터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부분은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항상 이 컴퓨터 안에 그 중심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같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를 얘기를 해야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컴퓨터의 발전이 곧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하고 동일하거든요. 자,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써봤죠? 컴퓨터가 뭔지 모르거나 컴퓨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좀 많이 곤란해지는데, 어쨌든 컴퓨터를 써본 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까지 이제 뭐 처음 만들어지는 거는 1950년대 뭐 이때부터 해서 이제 60년대 거쳐서 컴퓨터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때가 지나면서 뭔가 큰 발전을 이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컴퓨터 기술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요거에 기반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어요. 이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집적 회로를 얘기하게 되는데, 어떤 회로를 만드는 집적도가 보통 2년에 또는 1.5년에, 이거 좀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2년에 2배씩 된다는 게 여기 무어의 법칙이에요. 자, 집적도가 2년에 2배씩 된다. 뭐 그냥 그럼 증가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우리 2배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곱하기 2가 되는 건 엄청나죠. 처음에 2년은 곱하기 2, 그 다음 하면 곱하기 또 거기에 2가 되죠. 그래서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즉 2배, 4배, 8배, 16배, 32배, 64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20년이 지났다. 20년. 2년씩 20년이면 10번의 반복이 된 거죠. 그럼 2의 10승이에요. 20년이면 1000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실제 이제 2년보다도 1.5년, 즉 1년 반 이쯤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딱 어느 기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2배씩 항상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적도가 늘어나는 게 단순히 10년이 되면 10배, 20년이면 20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집적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게 이제 60년대에 나왔던 얘기고, 요즘에 와서는 이 무어의 법칙이 좀 이제 거의 끝났다 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적도를 향상시킬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무어의 법칙은 끝난 걸로 이제 거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곱하기 2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되는 이 컴퓨터의 범위가, 요즘에 와서 보면 옛날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게 하나 있으면 무조건 컴퓨터였어요. 어떤 연산 장치가 있고
계산을 하는 장치가 있다. 그러면 걔는 컴퓨터인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데스크탑 PC, 노트북 또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서버 이런 컴퓨터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뭔가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즉 자동차 안에서도 뭔가 연산하는 애가 있고 우리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뭐라고 하죠? 유전자 분석하는 지놈 프로젝트 그 다음에 웹 서치 엔진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거의 뭐 서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애들은 여기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베디드 시스템 이런 애들이 이제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자동차라고 하는 게 어떤 기계공학적인 부분이고 기계공학의 꽃이다 뭐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 자동차에 전자 제어 장치가 쓰이면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있어요. 즉 전자공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센서와 액추에이터, 모터를 제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임베디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동차에서 우리가 고성능 자동차다, 미래 자동차다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겠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 아직 발전하고 있는 거죠. 항공기,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자 제어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라고 하는 게 큰 의미의 컴퓨터가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종류를 보게 되면 컴퓨터를 이제 분류해서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분류하는 방식이 좀 달랐는데 지금은 크게 보면 PC라고 하는 개인용 컴퓨터 이거는 이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PC라는 걸 사용할 때는 항상 가성비를 고려하게 되죠. 가격대 성능비를 고려해서 적당한 수준의 컴퓨터를 구성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예를 들어 뭐 게임을 좋아해서 그래픽 처리가 빨라야 된다. 그러면 그래픽 쪽에 돈을 좀 더 투자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라고 하는 컴퓨터 가격을 보게 되면 옛날에 이제 교수님이 컴퓨터 사용할 때쯤 되면 90년대 초반 이때도 컴퓨터 가격이 100만 원대 중반 정도였어요. 좀 이제 성능 좋은 걸로 하면 뭐 200만 원대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컴퓨터 가격이 그 정도였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도 웬만하게 가성비 높은 식으로 이제 컴퓨터를 구성하게 되면 100만 원 중반이죠. 여기서 물론 이제 뭐 CPU를 좋은 거 쓴다든지 메모리를 큰 거 쓴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GPU를 성능 좋은 걸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200만 원도 가고 300만 원도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컴퓨터를 하나 만들겠다 하면 대략 100만 원대 중후반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그 가격대에 항상 맞춰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PC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서버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생각해 보면 편해요.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죠. 그럼 내가 보이진 않지만 어떤 컴퓨터인가는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뉴스를 보고 싶으면 뉴스를 클릭하면 그 뉴스를 보여줘요. 또는 로그인해서 내 이메일을 보고 싶으면 그 이메일을 쫙 보여주죠. 그런 컴퓨터들이 보통 서버라고 불리는 컴퓨터예요. 얘들은 네트워크 기반이죠. 내가 네트워크로 네이버에 접속하잖아요. 네트워크 기반이고 그 다음에 용량이 커요. 하드디스크 용량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성능도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정적이어야 돼요. 뭐 매일 네이버 접속했더니 뭐 서비스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런 안정성도 서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서버의 종류는 굉장히 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작은 용량의 서버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데스크탑 크기와 비슷한 서버도 있어요. 물론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그런 서버에서부터 빌딩 크기, 건물 크기의 서버도 있는 거예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에 포함되겠죠. 네이버 서버는 엄청나게 큰 서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달라붙어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버의 종류는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연산에 굉장히 특화된 컴퓨터예요. 연산이 굉장히 빨라요. 부동 소수점 연산이라든지 덧셈이라든지 이건 뭐에 사용되느냐? 요즘 보면 날씨, 뭐 기상청 얘기 이런 거 좀 많이 하는데 기상청 같은 곳에서 날씨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현재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그 방정식을 풀어서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정식을 푸는 거, 모델링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런 계산을 수행하는 애, 이런 애들이 슈퍼컴퓨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아주 높은 끝이니까 뭐예요? 최상단이겠죠. 최상단의 과학적 또는 공학적 계산을 수행하는 애, 이게 슈퍼컴퓨터예요. 가격이 엄청나죠. 얘들은 어떤 가성비를 따지는 애들이 아니에요. 수백억 또는 수천억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슈퍼컴퓨터죠. 우리 보통 보기 어렵죠. 얘네들은 보통 1시간 사용료가 수백만 원이에요. 1시간 사용료가. 지금은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옛날에 사용할 때 90년대 머리 또 뭐 라떼는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예전에 그때 100만 원대였고, 물론 지금도 가격은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시간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죠. 멍하니 있을 틈이 없겠죠. 시간당으로 돈을 책정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싼 컴퓨터에 해당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류가 임베디드 컴퓨터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또는 요즘 뭐 세탁기 이런 거 다 임베디드 시스템이에요.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다 임베디드 시스템이죠. 이게 실제로는 훨씬 개수적으로는 많아요. 이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내장형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내장형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자, 왜 그러냐면 임베디드라는 게 내장형으로 해석을 하는데, 임베디드라는 것은 원래 어떤 큰 시스템이 있으면 이 안에 하나의 컨트롤러로 내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얘가 에어컨이다. 그러면 이 에어컨 안에 컨트롤러로 내장이 돼서 여기 이 에어컨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애. 그러니까 원래 큰 시스템이 있고 이 안에 내장이 돼서 제어를 수행하는 애. 이게 임베디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이름하고. 내장형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또는 그냥 우리말로 그냥 쓴 임베디드 시스템 이렇게도 많이 써요. 실제 요즘 보면 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내장형 시스템보다는 그냥 영어를 한글로 쓰는 임베디드 시스템 이렇게 더 많이 쓰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어떤 제어기 역할을 하는 애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제어기 역할을 하는 애. 그러니까 에어컨, 자동차, 가전 이런 쪽에서 제어기를 수행하는 애와,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성능 또 시스템이 있어요. 이 자체적으로 고성능이에요. 고성능 임베디드 시스템. 얘는 이제 그래픽을 처리하는 애예요. 주로 태블릿처럼 생겼어요. 태블릿 이런 애들 고성능 시스템 또는 영상 처리. 이거 그래픽 처리죠. 그게 그래픽이나 영상 처리하는 이런 거. 이 고성능 시스템.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보는 거는 제어기 관점에서 여기에서 볼 거예요. 요 놈을 위주로 볼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AP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는 AP, 여기는 MCU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AP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어디냐? 자, 여기 내장형 시스템 중에서도 제어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리스크5는 뭐 영적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쪽을 더, 왜 그러냐면 일단 단순한 것부터 봐야 되니까. AP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부터 보기 위해서 여기부터 보고 차츰 이제 늘려가는 이런 방향을 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C의 어떤 시대로 보면 이제 지금 요즘은 이제 포스트 PC 시대라고 부르는데 PC 시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보는 학생도 있겠지만 태블릿으로 보는 학생도 있겠죠.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휴대하기 편한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걸 만약 보게 된다면 PC나 노트북 아니면은 할 수가 없던 거죠. 그 이전의 시절에는, 그런 시절에는 그랬는데, 지금에는 이제 포스트 PC라고 해서, 포스트는 우리 후라는 뜻이죠. 뭐 후. 그러니까 PC 이후의 시대. PC 이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 하면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PC 시대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게 늘어났어요.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예전에 쓰이지 않다가 쭉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PC는 증가량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트북을 안 사고 그냥 태블릿을 사는 거예요. 아이패드라든지 뭐 탭, 갤럭시 탭 이런 거 있죠. 태블릿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추세로 가다가 여기서 딱 뭐 2010이지만 2020년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PC 시장이 좀 늘어났다고 그래요. 오히려. 왜냐면 비대면 강의를 이제 하거나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태블릿으로는 좀 부족해요. 태블릿은 실제 써보면 얘는 컨텐츠 소모용이에요. 소모용. 그러니까 컨텐츠를 사용하는 측면. 컨텐츠 개발용으로는 태블릿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PC나 그 랩탑 같은 거, 노트북을 써야 되겠죠. 랩탑 이런 걸 이용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소모용, 보통 이제 소모를 많이 하잖아요. 소모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만드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 태블릿 시장이 훨씬 더 커졌던 거죠. 자, 퍼스널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거는 모바일 장치예요. 모바일 장치. 그래서 태블릿,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아직은 지금 이제 뭐 시범 용도로 나오겠지만 그 안경, 구글 글래스 뭐 예전에 그 뉴스에서 나오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바일 장치이기 때문에 배터리로 구동해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 인터넷에 연결 안 되는 장치는 요즘 세상에 보면은 아무 쓸데없는 장치죠. 하다못해 요즘 게임기도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서로 같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는 필수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수백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수십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안쪽 수십만 원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옛날 얘기죠. 요즘에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넘어가죠. 100만 원을 넘어가는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PC 가격이에요. 실제 태블릿,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웬만한 노트북보다 더 비싸게 되는 거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자,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컴퓨팅, 구름에 있는 컴퓨팅이다. 이게 뭐냐면, 자, 구름, 우리 보통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디, 저 세상 저 건너편 어딘가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내 앞에 존재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내가 네트워크로 연결한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속하지만 네이버 컴퓨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걸 실제로 클라우드라고는 안 하는데, 내가 이제 이런 거예요. 내 앞에 노트북이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어딘가에 내가 노트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내 컴퓨터가 거기 있다고 하고 내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내가 하나를 돈을 주고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고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어느 정도 속도, 메모리 얼마, 하드디스크 얼마 딱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요. 그리고 돈을 내고 유료로 내 네트워크, 내 컴퓨터를 하나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컴퓨터는 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이나 MS 이런 그 서버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서비스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웨어하우스 스케일, 이 스케일 크기가 웨어하우스, 뭐 창고 뭐 그런 그 큰 그 집 같은 이런 거죠. 그런 스케일의 컴퓨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서버 팜, 서버 농장이죠. 그 옥수수 심듯이 옥수수 보면 여러분들 옥수수 농장 보면 옥수수를 수천 수만 그루 쫙 심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서버를 그렇게 수천 대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건물 안에, 방 안에다가. 멋있죠. 멀리서 보면 뭐 수백억인 거니까 그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이제 나오는 서비스가 이런 소프트웨어 애지어 서비스. 자, 이 애지어 서비스라는 걸 뒤에 붙여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자, 여러분들 우리 보통 파워포인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파워포인트 인스톨 파일을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다 파워포인트를 인스톨해서 사용을 하죠. 자, 그런 게 일반적인 건데, 자,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뭐 요즘 보면 그 뭐죠? 오피스 365 요런 게 있죠. 웹 브라우저로 내가 오피스 365에 연결하면 파워포인트나 엑셀, 워드가 웹 브라우저 상에 짠 하고 나타나요. 내가 설치를 안 했는데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뭐냐면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 내가 파워포인트를 사용료를 내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게 제공되는 거죠. 또 다른 걸로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모빌리티 애지어 서비스, 마스라고 그러는데, 마스라고 하는 거 이건 SaaS예요. SaaS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건데, 얘는 뭐냐면 서비스로서 이동성을 제공한다. 자, 여러분들 미국에서 우버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우버 또는 비슷한 서비스로 리프트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 어디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위치를 잡죠. 현재 내 위치를 알려주고 어디로 가겠다 하면 그 근처에 있는 기사가 내가 할게 하고 선택을 하고 오면 나를 태워다가 거기다 데려다 주죠.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요. 내 이동성을 서비스로 제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마스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우버나 리프트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마스고,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그다음에 뭐 전동 스쿠터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출발할 때는 여기서 저기까지는 전동 스쿠터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뭐 공유하는 차가 있어서 뭐 쏘카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쏘카. 그걸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또 거기다 차를 세워놓은 다음에 다시 또 거기서 어디까지는 또 뭘로 이동하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운송 수단까지 결합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요즘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걸 이제 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클라우드 기반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와 모바일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반반 섞여서, 내가 우버로 차를 타고 싶으면 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해야 되잖아요.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데서 아마존 AWS, 또 구글 클라우드, MS, 애저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거 다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걸로 돈 엄청나게 벌고 있죠, 얘네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머신 랭귀지로 바뀌느냐. 자, 저번 강의에서 기계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머신 랭귀지죠, 기계어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은 기계어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기계어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트랜슬레이션, 변환되는 과정. 프로그램도 언어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하드웨어가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방법까지는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이해해야
프로그램을 짜는 게 쉽거든요. 실제 그 부분은 컴퓨터 구조 영역이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 이 핵심적인 부분까지는 가기진 않더라도 그래도 뭐 어떻게 돌아간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자, 저번 시간에 뭐였어요? 하드웨어 소프트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그랬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여기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그랬죠. ISA예요. ISA.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성능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들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은 컴퓨터 구조 영역이에요. 물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우리도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을 시킬 텐데 우리는 성능 향상을 시키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물론 이 부분도 들어가긴 하죠.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드웨어를 향상시키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요 부분을 볼 거예요. 하드웨어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컴퓨터 구조 영역에 해당해요. 그래서 하드웨어 디자이너는 어떻게 향상시키냐 이게 컴퓨터 구조 영역. 그 다음에 병렬 처리 이건 컴퓨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까지는 보지 않고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목표예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컴퓨터 구조 하는 사람이 보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성능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컴퓨터가 빨라지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발전을 시키고 하드웨어적으로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능에 대해서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알고리즘은 일단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실행할 오퍼레이션, 연산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명령어의 개수가 줄면 빨리 수행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실행해야 될 명령어가 10개다. 실행해야 할 명령어가 15개다. 어떤 게 빠를까요? 10개가 당연히 빠르죠. 10개가. 왜 그러냐면 각각의 명령어는 이거는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럭이라는 걸 기반으로 실행이 돼요. 한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명령어 하나씩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0개냐 15개냐 10개가 더 빠르죠. 10개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10개면 10클락 15개면 15클락이에요. 그럼 당연히 10클락이 훨씬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어떤 걸 쓰느냐, 거기에 컴파일러는 어떤 거냐, 아키텍처는 어떤 거냐, 이게 결국 뭐냐면 인스트럭션의 개수를 결정해요.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프로세서와 메모리 시스템, 명령을 얼마나 빠르게 수행할 수 있냐를 결정하는 거죠. 프로세서와 메모리, 어제 잠깐 보여줬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메인 메모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하나 읽어다가 연산을 하고 이걸 다시 저장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이의 인터페이스 여기가 빨라야 되겠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I/O 시스템, 얘가 이제 메모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I/O도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USB 있죠. USB 이런 게 입출력 장치잖아요. 디바이스에 사용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8가지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 8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자, 무어의 법칙 아까 설명을 했어요. 무어의 법칙은 1.5년 또는 2년에 2배씩 집적도가 높아진다. 그럼 왜 집적도가 높아지면 빨라지느냐? 넣어야 될 걸 2배 넣는다는 거예요. 회로를 2배로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모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로 1GB짜리 메모리가 있었어요. 그럼 2년 뒤에는 2GB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집적도가 높아졌으니까. 그 다음은 다시 또 곱하기 4GB, 그 다음 8GB, 16GB, 32GB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을 단순하기 위해서는 이 추상화,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예요.
추상화를 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추상화를 해서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의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 또는 브레이크 방식 서로 다 달라요. 자, 그 기능을 추상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추상화만 해놓고 아무것도 제공 안 하면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걸 쓸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항상 추상화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인터페이스도 같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추상화만 해버리면 밖에 안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추상화를 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빠르게 어떤 케이스를 빠르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건 패럴렐리즘은 병렬성이에요. 요즘 보면 멀티코어 있잖아요. 코어를 2개 넣는 거죠. 멀티코어는 코어를 2개 넣어서 실행시키는 거. 2개도 안 되면 4개, 6개, 8개, 10개 코어를 여러 개 넣잖아요. 이런 게 병렬성이에요. 자, 파이프라이닝, 프리딕션 요거 여기까지 다 요만큼들은 컴퓨터 구조에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컴퓨터 구조.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번 학기에 컴퓨터 구조를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 아래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동그랗게 표시했는데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보통 이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OS 같은 거예요. OS 운영체제.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그 뭐 파워포인트, 워드, 뭐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얘들은 애플리케이션은 보통 하이레벨 랭귀지. 하이레벨 랭귀지는 C, C++, 뭐 자바 뭐 이런 애들이에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얘는 이제 보통 이제 운영 체제를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컴파일러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컴파일러라는 애는 뭐냐면 여러분들 C나 자바 하면서 컴파일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컴파일러라는 것은 하이레벨 랭귀지는 뭐라고 했죠? C, C++, 자바. 하이레벨 랭귀지를 머신 코드,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 요걸 이제 바꿔주는 거고. 시리가 계속 답하냐?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즉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이 OS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1학기 때 OS 과목이 있어요. 이걸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소프트웨어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게 돼요. 즉 하드웨어를 직접 이용하는 애들이 이 OS가 되는 거죠. 그래서 OS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OS가 추상화를 하고 마찬가지로 OS도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요. 추상화를 한 다음에 OS가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제 프로세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메모리 또는 I/O 장치들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변환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보면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어밖에 이해를 못해요. 기계어, 머신 코드 또는 머신 랭귀지 요거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시끄러. 조용히 하면 돼. 자, 기계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는 이진수로 이루어진 집합밖에 인식을 못해요. 즉 컴퓨터는 이진수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진수. 그래서 랭귀지도 사람 언어처럼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당연히 이해 못하죠. 영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어는 반드시 이렇게 0000110101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있는 바이너리를 이진 데이터죠. 바이너리 스트림 이진수로 돼 있는 쭉 000010101111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를 읽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딱 자기만의 크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32비트는 32개, 요만큼이 32비트라고 한다면 32자리 32비트 컴퓨터는 32개가 하나의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한 개 명령어. 이렇게 기계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렇게 쭉 있는 이 프로그램을 명령어 하나 단위로 읽어다가 해석하고 실행을 하게 돼요.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좀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랭귀지를 한번 쫙 보면은, 여기에 001100 0001 0010 0100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얘는 기계어예요. 기계어. 자, 이렇게만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해하는 거는 여기 이거예요. 얘밖에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옛날에 초기에는 프로그램을 짤 때는, 자, 사람이 있고, 자,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사람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국 사람한테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데 내가 아무리 우리말로 막 뭐라고 해봤자, 야, 밥 먹자, 밥 먹고 와라, 이렇게 해봤자 절대 이해 못하겠죠. 둘 중에 한 명이 내가 영어를 쓰든지 그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듣든지, 양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명령을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사람이 있고 기계가 있는데, 자, 내가 기계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계가 내 말을 알아듣든지 사람이 기계어로 만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뭐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불가능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기계어를 이해해서 기계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짜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어떻겠어요? 무지 헷갈리겠죠.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요. 엄청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프로그램 짜니까 너무 실수 많이 하고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짜냐면,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우리 조금만 이렇게 하자. add, 예를 들어 x1, x2, x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 x1번 레지스터 x2 더하기 x4, 아이고 4, 이렇게. 즉 여기 이제 우리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지스터, 메모리. 자, 메모리는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대용량의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레지스터는 뭐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잠깐 기억할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공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3 더하기 5가 뭘까요? 하고 물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3을 잠깐, 자기가 의도하진 않겠지만 3을 기억하죠. 그 다음에 5를 기억해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3과 5가 더해져서 8이라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8 하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밖에 얘기하는 거는 메모리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저장하고 계산된 결과가 잠깐 순간적으로 저장되는 거, 그게 레지스터예요. 그게 이런 이제 X1, X2, X3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리스크5는 32개. 그러니까 많지도 않아요. 32개면 무지 많은 거예요. 32개면 그래서 3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들을 번호를 붙여서 0번, 1번, 2번, 3번에서 31번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레지스터 2번과 4번을 더해서 1번에 저장하라. 이런 게 덧셈 명령어예요. 가장 기본적인 덧셈 명령어. 이렇게 쓰자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셈블리어라고 불러요.
어셈블리어. 어셈블리 랭귀지. 어셈블리어예요. 어셈블리어. 자, 그러면 이렇게 어셈블리어라는 랭귀지를 또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계가 add x1, x2, x3 하면 기계가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겠죠. 이해 못해요. 기계는 오로지 0101, 001 이거밖에 이해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얘로 이렇게 바꿔주는 툴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바꿔주는 툴. 자, 그래서 잠깐 이걸 좀 지우는 거를 어떻게 지우더라? 안 지워지네. 샵 아니다. 샵 지우기. 자, 여기는 지울게요. 이 부분은 이게 뭐야? 이렇게 안 지워져. 얘가 지우기가 좀 바보 같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어셈블리어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야, 안 돼. 망했다. 다 날라갔다. 자, 동영상 안 끊고 그냥 쭉 할게요. 이제 아까까지만 다시 이것만 써놓을게요. 아까 0001, 0010, 0100. 그래서 add x1, x2, x4 얘가 뜻하는 거 이거는 머신 코드 또는 머신 랭귀지 어셈블리 랭귀지예요.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얘로 이렇게 바꿔주는 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셈블러라고 불러요. 어셈블러. 어셈블러라는 애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 자,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 짜는 게 이제 편해졌어요. 내가 이제 0101, 00을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는 add x1, x2, x4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명령어를 쭉 쓰면 어셈블러라는 애가 요 명령어를 받아서 0101, 001로 짠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는 그 바꿔진 이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부에 이게 add고 얘는 1번 여기 2번 4번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하드웨어가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셈블리 프로그램이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0년대 얘기예요. 70년대 이렇게 쭉 왔어요. 60년대 70년대. 그래서 그러다가 이것도 좀 너무 로우 레벨 랭귀지다. 너무 낮은 수준이다. 좀 우리 고수준의 좀 추상화를 더 해서 쓰자. 즉 레지스터 메모리 이걸 직접 쓰려니까 내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떨까? A는 B 더하기 C.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는 B 더하기 C. 자,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저장 공간, C라는 저장 공간 두 개를 더해서 A에다 저장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뭐 X1, X2는 이제 알아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게 C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C 언어. 이거 C 언어예요. 자, 그러면 C 언어를 이렇게 주면 기계가 이걸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하죠? 뭐가 필요해요? C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애가 필요해요. 기계어로. 자, 그런데 보니까 C 언어를 기계어로 바로 갈랬더니 또 그것도 상당히 어렵죠. 우리 어셈블러 이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기계어로 가지 말고 어셈블리어로만 바꾸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바꿔주면 기존에 있던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다시 기계어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컴파일러라고 불러요. 얘를. 이거를 이제 C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C 언어를 어셈블리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셈블리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컴파일하죠. 그럼 일단 이런 코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셈블러가 이렇게 요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보통 이제 오브젝트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5 또는 OBJ로 나오는 거 오브젝트 코드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 C 언어가 70년대 초반에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어셈블리어를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얘를 짠 하고 바꿔주게 되니까 개발자들의 이제 삶이 편해졌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가 좀 더 필요해. 그래서 이제 얘보다 좀 더한 게 C++ 랭귀지 이런 애들. 얘는 뭐냐면 객체 지향 개념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보다는 살짝 높아요. 객체 지향 개념이 들어가서 객체 지향 개념은 원래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캡슐화, 그다음에 상속, 다형성. 요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면 객체 지향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얘는 프로그램 개발에 생산성 향상이 좋아요. 개발의 생산성이 향상이 돼요. 즉 프로그램을 짜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C 언어도 굉장히 하드웨어에 가까운 언어예요. 그래서 좀 어떤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현실에 가깝게 만드는 게 C++ 랭귀지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애가 필요하죠. 얘는 C++ 컴파일러가 되는 거예요. 얘는 C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거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여보자 하는 게 뭐냐면,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자, 덧셈기,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애 이렇게 만들자. 그 그림으로 그리자는 거예요. 그래픽 노테이션으로. 그래피컬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자, 그림으로 만들어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쫙쫙 개발하니까 이게 좀 더 쉽지 않냐. 잘 언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그림으로 그려주니까 이해하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기계가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럼 이걸 이제 어쨌든 우리 목적은 무조건 0101 001로 가야 돼요. 기계어로.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건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시뮬링크나 또는 UML이라고 하는 거,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그런 애들이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해요. 그럼 이걸 실제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얘를 뭘로 바꾸냐면 기계어까지 가든지 또는 어딘가로 가야 되겠죠. 보통 얘를 이렇게 C로 바꿔줘요. C 언어로. 자, 그게 이제 시뮬링크 안에 보면 인베디드 코더라는 게 있는데, 코더, 요 녀석이 이 시뮬링크 모델을 C 언어로 바꿔줘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어셈블리로 바꿔줘요. 어셈블러가 최종 기계어를 만들겠죠. 그럼 기계어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이 레벨이라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레벨은 기계어, 가장 높은 레벨은 뭘까요? 최상단까지 가면 얘는 자연어라고 불러요. 자연어. 자연어가 뭐죠?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영어, 뭐 독일어 다 포함한 그런 거. 언젠가는 이 자연어로 딱 써놓으면 얘가 기계어로 쫙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툴이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때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로 그냥 쭉 설명하면 그게 이제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때가 오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람의 언어는 너무 다양하죠. 사람의 언어는 너무 다양해서 실제 힘들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랭귀지라고 하는 기계어로 가는 랭귀지는 이렇게 크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일단 요거를 볼 거예요. 요거. 어셈블리어. 이 어셈블리어의 리스트가 IS예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가,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이런 애들이고 이런 애들을 모두 모은 게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 방식, 이게 아키텍처예요. 문법. ISA가 요거 얘들의 모음, 이걸 모두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ISA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배우기 위해서 요 놈을 이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실제 사용할 때 C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시뮬링크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하는 게 뭐냐면 C 언어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거나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론 과목에서는 목표가 이 IS에 대한 부분, 요거를 만들 거예요.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바꾸는 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이제 이 아래 부분은 하드웨어 영역이에요. 이 하드웨어 영역을 우리가 한번 구현해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스트럭션 셋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직접 하드웨어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고 좀 많이 몇 번 한번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내가 볼 때는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지만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내가 더 공부가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업 진행하기 전에 난 한번 보죠. 수업을 하면서 또 한번 쭉 보죠. 여러분들 질의응답하면서 또 한번 또 듣죠. 그거를 또 몇 학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새로 보고 한 번 보고 마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이것들 한번 이제 잘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끄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 보는 이 그림이 요 기계어. 나 이제 명령어 하나만 했었죠. 여기 요런 것처럼 이런 명령어 하나를 예제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 의미가 각각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배울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큰 구조는 리스크5냐 암이냐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건 뭐냐면 add라고 하는 게 여기 표시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구조가 달라지는 거. 예를 들어 얘는 리스크5인데 암 같은 경우에는 add 똑같이 쓴다면 R6 R로 써요. 암에서는 R6. 그리고 리스크5에서는 16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16개를 다 쓸 수도 없어요. PC, 스택 이런 게 쓰기 때문에 13개밖에 못 써요, 실제로는. 그런데 리스크5는 32개를 쓸 수 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하나는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다른데, 얘는 16개, 암은 16개, 리스크5는 32개. 이런 구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비슷해요. 여기 add, 뭐 다른 이름 쓸 게 없잖아요. 그리고 3개 있는 거, 얘도 3개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리스크5가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암까지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까지, 거기까지 같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내용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뒤에 이제 나 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